사람 살려. 누구 없나요? 어,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 아들이냐? 왜 날 놓고 갔어? 어르신의 한마디에 팔복이는 고려장임을 알았습니다. 가난이 빚은 비극이지요.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추운데 왜 여기 계세요? 저랑 내려가요. 아이고, 나 때문에 그 귀한 걸 버리고 가. 아휴, 소금은 또 구하면 되지요.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귀한 소금 가마니를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힘껏 던져버리고 노파를 등에 업었습니다. 무엇이 전 재산을 버리고 노파를 구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조선 후기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이루는 지리산자락에는 소나무골이라 불리는 첩첩산중 마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이름보다 바보 팔복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29의 청년이 살고 있었지요. 팔복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반박자 느렸고 목소리는 늘 어수룩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채 성인이 되기도 전에 고된 노동과 병치레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에게 남겨진 것이라곤 비바람도 겨우 막는 초가삼간과 어깨가 짓물러진 낡은 소금 지게 하나뿐이었습니다. 팔복이의 하루는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지리산 허리를 감싸 안을 때 그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남들은 조금이라도 편한 평지길로 돌아갔지만 팔복이는 단 한 푼의 소금값이라도 아껴보려는 이웃들을 위해 험준한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량함을 비웃었지요. 어이, 팔복이. 오늘도 소금 한 대의 덤으로 반대를 더 얹어줬다며? 자네는 장사를 하려는 건가? 아니면 적선을 하려는 건가? 장터에 야가 빠진 장사꾼들이 낄낄거리며 물으면 팔복이는 그저 때 묻은 소매로 땀을 닦으며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집 할머니가 기침이 심하시다기에 소금물로 가글이라도 하시라고 조금 더 드린 겁니다요. 그의 장부에는 이익 대신 누구네 집 사정, 누구네 집 병환 같은 이야기들만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팔복이에게 소금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짭조름한 정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동해에서 불어온 칼바람이 지리산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고 하늘에서는 손뭉치 같은 눈송이가 아니라 날카로운 얼음 파편 같은 눈보라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화로 앞에 모여 앉아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팔복이는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웃마을 김참판댁 제사에 쓸 소금을 배달하기로 약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 산을 넘다간 개죽음당한다는 이웃의 만류에도 팔복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약조를 했지 않습니까? 제삿날 소금이 없으면 그 집 조상님들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그는 키보다 높게 쌓인 소금 가마니를 지게에 얹고 집신 위에 헝겊을 덧댄 채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산길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눈썹에는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산의 7분흥선쯤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고요한 설산에서 바람 소리와는 결이 다른 기묘한 소리가 팔복이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느냐?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산신령이 자신을 홀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팔복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고통에 찬 사람의 신음이었습니다. 팔복이는 소리가 나는 벼랑 끝 바위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루하다 못해 걸레짝이 된 비단옷 한 벌을 걸친 노파 한 분이 눈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노파의 머리카락은 눈보다 더 하얗게 샜고 얼굴은 이미 시퍼렇게 질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노파의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눈꺼풀 주위에는 오래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셔요. 이 추운 데서 왜 이러고 계셔요? 팔복이가 노파를 흔들자 노파는 파들파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누구냐? 아들이냐? 그 말 한마디에 팔복이의 가슴은 미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이 깊은 산중 짐승의 길목에 버려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른바 고려장이었습니다. 노파의 곁에는 빈 밥그릇 하나와 때 묻은 보따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마디 굵은 손에는 녹슨 구리 열쇠 하나가 쥐어져 있었지요. 마치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목숨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노파는 그 열쇠를 놓지 않았습니다. 팔복이는 갈등했습니다.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소금은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팔아야 올겨울을 버틸 곡식을 사고 다 져가는 초가집 지붕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소금을 버리고 할머니를 없는다면 소금은 눈에 녹아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팔복이는 다시 찢어지게 가난한 밑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팔복이는 바보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지독한 바보였지요. 소금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요. 어르신 저랑 내려가요. 그는 주저없이 지게의 끈을 풀었습니다. 귀한 소금 가마니를 아래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팔복이는 소금지게 대신 노파를 업었습니다. 노파의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속살까지 다 내어준 어머니의 무게였습니다. 할머니, 꽉 잡으셔요. 이제 따뜻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노파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팔복이의 쪽을 향하며 힘없이 물었습니다. 젊은이, 그 귀한 짐을 버린 것이냐? 나 같은 죽어가는 늙은이 때문에 팔복이는 맺힌 땀을 닦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깟 짠물 가루보다 할머니 손이 더 따뜻한걸요. 걱정 마셔요.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팔복이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소금 대신 사람의 생명을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팔복이의 인생을, 아니 소나무골 전체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여정의 시작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팔복이가 눈보라를 뚫고 눈먼 노파를 등에 업고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소나무골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팔복이가 지고 간 소금이 어디 갔느냐며 물었습니다. 팔복이가 노파를 구하기 위해 소금 가마니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동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혀를 찼습니다. 어이구, 저 화상아. 저 바보가 드디어 미쳤구먼. 전 재산을 눈덩이 속에 버리고 입만 하나 더 늘려왔어. 팔보가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남을 구제할 처지냐? 내 지붕에 셀 구멍이나 막아라.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도 팔복이는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노파의 엄발을 정성껏 녹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단칸방 가장 따뜻한 윗목을 노파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찬 기운이 도는 아랫목에서 혼잎을 한 장으로 버텼습니다. 노파가 먹을 미음에는 자신이 아껴둔 좁쌀을 털어 넣었고 자신은 소금물로 배를 채우며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녔습니다. 노파는 앞을 보지 못했으나 팔보기가 내쉬는 거친 숨소리와 방 안의 서늘한 공기만으로도 상황을 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노파가 팔보기의 거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젊은이, 왜 나 같은 짐을 자처해서 짊어지는가? 나를 버린 내 자식들도 못한 일을 어찌 생면부지인 자네가 한단 말인가? 팔보기는 투박한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바보라 복잡한 건 모릅니다요. 그저 제 어머니도 생전에 눈이 침침하셨는데 그때 제가 나무하느라 곁을 못 지킨 게 한이 돼서 그렇습니다. 할머니를 뵈니 꼭 제 어머니가 돌아오신 것 같아 제 마음이 더 편합니다요. 노파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노파가 팔보기가 나무를 하러 나간 사이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 글씨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팔보기는 까막눈이라 그게 무슨 글자인지 몰랐으나 지나가던 서당 훈장님이 그 글귀를 보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곳에는 천시를 읽지 못하면 소금은 그저 짠 모래일 뿐이다라는 깊은 뜻의 문장이 유려한 필체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돌아온 팔보기에게 노파가 말했습니다. 팔보가 내일부터 소금을 팔러 가거든 평소 가던 서쪽 장터로 가지 마라. 고개 3개를 넘어 동쪽 끝에 있는 옹기 마을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 아니라 가장 작고 허름한 주막의 뒷마당으로 들어가 소금 왔소라고 딱 한 번만 외치거라. 팔보기는 의아했습니다. 옹기 마을은 소금이 귀하지도 않고 허름한 주막에선 소금을 많이 살 돈도 없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팔보기는 노파의 말을 신령님의 말씀처럼 믿었습니다. 다음 날 노파가 시킨 대로 옹기 마을의 작은 주막 뒷마당에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뒷방에서 비단 옷을 입은 한 중년 신사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이 깊은 곳까지 소금을 가져온 이가 있단 말이냐? 그것도 내가 찾던 서해의 최상급 천일염을. 알고 보니 그 신사는 한양에서 내려온 거상의 집사였는데 상전의 명으로 은밀히 특급 소금을 구하러 다니다가 폭설에 발이 묶여있던 참이었습니다. 팔보기는 평소 가격에 무려 5배가 넘는 돈을 받고 소금을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금이 팔보기의 주머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노파는 눈이 먼 채로 바람의 냄새와 습도, 새소리만 듣고도 어느 마을에 소금이 부족할지, 어느 상인이 급하게 물건을 찾고 있을지를 귀신같이 맞췄습니다. 팔보기가 소금을 지고 나갔다 하면 지게가 텅 비기도 전에 은전이 가득 차서 돌아왔습니다. 지저분하던 초가집 지붕이 새로 얹어지고 팔보기의 해진 옷이 깨끗한 무명옷으로 바뀌자 소나무 꼴의 인심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저 바보놈이 산에서 신령님이라도 만난 거야. 아니면 저 노인네가 구미호라도 되는 거야? 사람들은 팔보기의 행운을 축복하기보다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나무꼴에 소문난 욕심쟁이이자 고리대 금업자인 조필두는 팔보기의 주머니를 노리기 위해 독이 바른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조필두는 팔보기의 집 주변을 기웃거리며 노파가 팔보기에게 장사 비법을 전수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항상 품속에 넣고 만지작거리는 녹슨 구리 열쇠를 보게 되었지요. 저 눈먼 노친네가 보통이 아니구나. 저 열쇠가 분명 큰 재물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일 거야. 욕심에 눈이 먼 조필두는 팔보기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흉계가 담긴 장부 한 권을 들고 팔보기의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조필두의 뒤에는 험상궂은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팔보기의 마당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입니다. 노파는 마당에 앉아 조용히 글을 쓰다 손을 멈췄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살기를 띤 조필두의 발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팔보기가 소금을 떼러 이웃 마을로 멀리 떠난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새벽부터 조필두는 장정 셋을 거느리고 팔보기의 마당을 짓밟았습니다. 그게 아무도 없느냐? 이 집 주인이 날았돈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빚을 떼먹고 도망을 가려 해? 조필두의 고함에 마당에서 나뭇가지로 글을 쓰던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초점 없는 눈이었으나 그 기운만큼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빚이라니. 이 집 아이 팔보기는 남에게 빚을 질 성품이 아닐세. 어찌하여 대낮에 남의 집 마당에서 행패인가. 조필두는 코웃음을 치며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행패? 이놈 보게. 여기 팔보기 애비가 죽기 전에 내게 빌린 돈 100냥이 고스란히 적혀 있단 말이다. 이자까지 합치면 이제 이 집과 마당, 그리고 저놈이 번 돈 전부를 내놔도 모자라. 물론 그것은 조필두가 팔보기의 글 모르는 처지를 악용해 급조한 가짜 장부였습니다. 조필두는 노파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더욱 기세등등하게 방 안으로 구두발을 들이밀었습니다. 방 안을 뒤지며 팔보기가 벌어둔 은전을 챙기던 조필두의 눈에 노파의 옷고름에 매달린 낡은 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노파는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움켜쥐었으나 장정들의 힘에 밀려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알아. 이 무지한 놈들아.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보다 무서운 게 내 주먹이다. 어허, 이게 뭐냐? 이 낡은 구리 열쇠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었던 게냐? 조필두는 노파의 손에서 억지로 빼앗은 구리 열쇠를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녹이 슬어볼 품 없었으나 열쇠의 손잡이 부분에는 일반적인 민가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정교한 사자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구나. 소문대로 이 노친네가 큰 보물이라도 숨겨둔 게 분명해. 아니면 이 판서댁 같은 명문가의 비밀 창고 열쇠이거나. 조필두는 눈을 번뜩이며 노파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노친네, 바른 대로 대라. 이 열쇠로 여는 금고가 어디 있느냐? 한양의 어느 댁 물건이야? 말 안 하면 당장 내 놈을 저 뒷산 벼랑 아래로 던져버릴 테다. 마당 바닥에 쓰러진 노파의 입가에서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디찬 미소를 지으며 조필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의 비루한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불쌍한 놈. 내 놈은 지금 내 목을 칠 작두 손잡이를 잡고 즐거워하는구나. 뭐라?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조필두가 손을 들어 노파를 내리치려는 찰나 노파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평소에 힘없는 노인이 아닌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하인을 호령하던 엄격한 가문의 안주인으로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손 치우지 못할까? 내 비록 자식 놈들에게 눈을 잃고 이곳까지 흘러왔으나 내 손에 든 그 열쇠는 이 나라 팔도 강산의 물길을 쥐고 흔드는 장씨 가문의 가주권이니라. 내 놈 같은 미천한 쥐새끼가 감히 그 열쇠에 손을 댔으니 이제 내 놈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의 것이로다. 조필두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장씨 가문이라면 한양의 정승판서들도 돈을 빌리러 온다는 조선 최고의 거상 가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내 조필두는 고개를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장씨 가문이 안주인이 이런 촌구석 바보놈 집에서 구걸을 해?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이 노친네를 당장 끌어내라. 조필두가 노파를 거칠게 끌고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거대한 진동이 들려왔습니다. 수십 마리의 말이 달리는 소리와 함께 소나무골의 좁은 길목을 메우는 장엄한 기마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말탄 기수들의 깃발에는 붉은색 자수로 커다랗게 장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마 행렬의 선두에 선 남자는 말에서 내리기도 전에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자락이 흙먼지에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말에서 뛰어내려 팔보기의 마당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 사내는 조선의 경제를 쥐락펴락한다는 거상 장대인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이 순식간에 조필두와 장정들을 애워싸고 시퍼런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장대인은 마당에 쓰러진 노파를 보자마자 대성통곡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막심한 놈을 죽여주십시오. 자식놈들이 눈이 멀어 집안 싸움을 벌이는 사이 악독한 친척들이 어머니를 이곳으로 빼돌린 줄도 모르고 이제야 찾아왔나이다. 장대인의 머리가 마당 흙바닥에 닿으며 쿵쿵 소리를 냈습니다. 조필두는 손에 쥐고 있던 구리, 열쇠가 불에 달궈진 인장이라도 되는 양바닥에 내팽개치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장대인이라니? 저 노친네가 정말 그 댁의 대왕대비 같은 분이셨단 말인가. 노파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흐트러짐 없이 팔보기가 늘 앉아있던 툇마루 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아, 내 목숨을 구하고 이 늙은이의 썩어가는 가슴에 따뜻한 미움을 부어준 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집 아이 팔복이란다. 저 사악한 무리가 감히 이 집을 욕보이고 나를 길바닥으로 내치려 하였으니 너는 내 자식으로서 무엇을 해야겠느냐? 노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장대인은 핏발선 눈으로 조필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즉시 관가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조필두는 가짜 장부와 그간의 악행이 낱낱이 밝혀져 재산을 몰수당하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침 소금을 떼러 갔던 팔보기가 지게를 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관군과 화려한 가마를 보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팔보기를 노파가 불러 세웠습니다. 팔보가 겁내지 마라. 내가 업고 온 것은 늙은 시체가 아니라
너의 운명이었느니라. 장대인은 팔복이 앞에 정중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나의 생모를 구해주신 은인께서 이 좁은 촌락에서 나무나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저희 가문의 일원이 되어 주십시오. 금은보화는 물론 평생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팔복이가 한양으로 가서 정승판서 부럽지 않게 살 것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팔복이는 지게를 꽉 쥐고 어수룩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소금지게를 지고 산들바람을 맞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요. 할머니가 좋은 자식 만나셨으니 그거면 됐습니다. 다만 이 소나무골 마을 사람들이 배지 않게 소금이나 좀 싸게 들여오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 팔복이의 순박한 대답에 노파와 장대인은 깊이 감복했습니다. 결국 팔복이는 한양으로 가는 대신 장씨 가문의 후원을 받아 조선 전역에 소금을 유통하는 거대한 상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보라 불리지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소금 성인으로 불렸습니다. 노파는 한양으로 돌아간 뒤에도 팔복이를 수양아들로 삼아 매달 서신과 선물을 보냈고 팔복이는 그 돈으로 마을에 서당을 짓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소금을 공짜로 나눠주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재산을 버리고 사람을 택했던 바보의 선택이 결국 소금보다 빛나는 전설이 되어 만대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 재산인 소금을 버린 팔복이를 보고 참 미련한 바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린 것은 소금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탐욕이었고 그가 업은 것은 노파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소금 가마니를 짊어지고 삽니다. 돈, 명예, 성공. 그것들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정작 곁에 있는 사람의 눈물은 못 본 채 지나치곤 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손에 쥔 것을 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하늘이 주는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이 버린 부모를 남이 구하고 재산을 버린 바보가 제일 가는 부자가 된 이 기막힌 사연이 각박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너무 무거운 소금 가마니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